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복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계산기를 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해결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통과한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3초 동안에 전류가 흘렀는데 그때 통과한 전기량은, 자, 복습 문제니까 한번 해보죠. 전기량은 어떻게 계산하죠? 인테그랄 ITDT라고 하는 식으로 쿨롱으로 계산하죠. 전류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IT에 대한 식은 인테그랄인데요. 2의 T의 제곱에 8T가 되겠죠.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0에서 몇 초 동안? 3초 동안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적분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주면 54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적분. 그래서 계산기에 대한 사용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얘를 정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정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t의 n승을 적분하거든요. 2인데요. 적분하면 t3승이 되죠. 거기에 3분의 1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 요 8t잖아요. 8t는 그대로 있는데 t를 적분하면 t제곱이 되죠. 거기에 제곱이 분의 1이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정적분에 대한 식이죠. 적분의 t의 n승에 대한 적분이고요. 적분 구간은 이렇게 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요? 0에서 3초까지죠. 그래서 3초를 집어넣고 빼기 0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0초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3초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t가 3초죠. 3의 3승 더하기가 될 거고요. 요거는 4가 되죠. 4의 t에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시면 얘가 5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분인데요. 이러한 적분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세요. 우리 계산기 쓰라고 하니까요. 그걸 잘 이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 공기업 시험을 본다 그러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3승에 3하고 하나씩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에 곱하기 2가 되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요거는 뭐예요? 4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예요? 3, 3은 9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고요. 요거는 9잖아요? 요렇게 해서 얼마예요? 요렇게.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공기업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손으로 계산해 줘야 되고, 일반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은 계산기로 바로. 그래서 우리 공기업 가는 거 아니니까. 네? 물론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분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냥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계산기 사용에 대한 연습, 이것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계산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겠죠? 지금 그림은 저항에 직렬 연결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되게 되면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 전류는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 두 개 직렬 연결된 곳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죠. 얘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가했죠. 요거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흘러가면 저항 양단에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가 생기나요?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전압 강하. 전압 강하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전압 강하는 흐르는 전류가 I라면 여기서는 R1I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R2I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기억나셔야 돼요. 키르이호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KVL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KVL 방정식은 기전력 E는 전압 강하에다가 전압 강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전압을 구하는 거죠. 요 전압을 가했을 때, 즉 R2I2, E2라고 하는 이 전압, E2에 대한 전압은 R2I2거든요. 이것을 R2I라고 하는, 이 R2I라고 하는 전압을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는 저항이 무슨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된 두 개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직렬 연결이면은 합성 저항은 더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합성 저항을 알고 거기에 또 뭘 알고 있어요? 전압을 알고 있어요. 합성 저항을 알고 전압을 알고 있으면 전류는 이렇게 구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전류를 구했으면은 이때에 요 E2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R2에다가 합성 저항에다가 전체 전압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항만을 앞에다 적어보면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기억나죠? 그러면 얘가 전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E2에 대한 전압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E2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구해지고 그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2일 때 이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E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것이다. 이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법칙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오음의 법칙하고 또 저항,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이 식을 구하는 거였어요.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바로 찾아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압법칙, 분류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형태는 전압을 가하면 요 양단에 뭐가 생겨요? 여기 양단에 전압이 걸린다. 근데 그게 분배된다는 거죠. 직렬로 연결될 때는 전압이 분배되고 전류는 일정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법칙으로 이야기하는데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을 한번 보면 V는 저항과 전류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요. 우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에 비례하죠. 반비례는 아니죠. 비례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 이 관계,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 이 관계를 이용하게 되는 게 바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2라고 하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니까 두 개 합친 것분에 비례하니까 그렇죠. 전체 전압이 비례하는 거예요. 두 개 합친 거에 분에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례 관계로 푸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압은 직렬로 연결되어질 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여기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기호인데요.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기호인데 이것을 G라고 하죠. 1. G라고 하고요. 2죠. 이 G라는 것은 저항의 역수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지금 한번 기억해도 돼요. G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뒤집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모라고 하죠. 모, 이렇게 하죠. 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컨덕턴스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를 잘 흘려주는 것. 그래서 저항체 하면은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도체 하면은 컨덕터라고 얘기해요. 컨덕터, 도체가. 그러니까 바로 도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컨덕터에 대한 값. 그래서 이걸 컨덕턴스라고 하죠. 컨덕턴스. 이해하셨죠? 컨덕턴스, 턴스가 많아요. 또는 콘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콘덕턴스, 컨덕턴스 영어 발음상 차이인데 그렇게 저항이 역수되는 개념으로 직렬 연결을 해요.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하고 동일하게 여기다 동일하게 전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 E2는 얼마인가? 이 밑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게 주어지면 E2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E2라는 것은 아까처럼 G1 플러스 G2분의 G2의 2가 될 것이다.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역수라는 거죠. 역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에서 V는 RI지만은 V는 R의 역수가 G니까요. G의 역수가 R이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I가 일정하게 되면 이때의 V라고 하는 전압은 G에 어떻게 하죠? 반비례한다는 거죠. 전압은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컨덕턴스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G2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남의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 계산하지 않고 전류값을 계산해서 전압강하를 구하지 않고 법칙에 의해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말이죠. 전압만 그런 게 아니라 전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전류도 동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것은 우리가 병렬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되어진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 연결이면 이 회로는 지금 무엇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류가 나눠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이 지점에서 전류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무슨 법칙인가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해서 I라고 하는 전류는 I1하고 또 I2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I1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전류가 I암페어가 흘러갔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때는 합성저항을 구하고 전체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 전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을 R1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I1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로를 해석하면서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이걸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R분의 V죠. 즉 V가 일정하게 되거죠. V가 일정하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죠. 전류는 저항의 비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반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반비례하니까 R1, R2, 1이니까 2 반비례거든요. 전체 전류 I. 뭐 이런 형태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요.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 이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압법칙하고 분류법칙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거 숫자로 나올 때도 역시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기서 전류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러면 I1을 구하라. I1을 구하라 그래요. I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그림, 병렬되어 있는 그림을 봐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I1으로 갈 거고요. I2로 가겠죠. 우리는 I1에 대한 전류를 구하니까 여기서는 뭘 적용합니까? 전류 분배 법칙이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I는 R분의 V거든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비례하잖아요. 반비례하니까 2 더하기 3분의 요거의 반비례니까 뭐가 올라와야 돼요? 3이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뭐예요? 전체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전체 전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회로에 대한 합성저항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200V를 가했어요. 여기에 200V를 가했잖아요. 그럼 이 회로의 합성저항은 여기가 병렬이네요. 두 개가 병렬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에 대한 합성저항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 되죠. 그것이 요 지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땐 더해주는 거죠. 2.8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전체 합성저항이 되는 거죠. 합성저항 계산하니까 이게 1.2, 2.8. 그래서 합성저항이 얼마 나와요? 그러므로 이 합성저항은 4ohm이 나와요. 4ohm이고 200V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더하기 3분의 3에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4ohm이고 200V죠. I는 전체 전류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죠. 자, 요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될까요? I1은 얘는 얼마가 돼요? 30A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그렇죠. 분압법칙하고 분류법칙.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전류가 나누어 걸린다라고 하는 거. 전류가 나누어 걸린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 분배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식을 세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리되나요? 이러한 회로가 있는데 요게 저항이 연결된 게 요거는 직렬이죠. 요거는 병렬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회로에 여기 AB에다가 전압계를 연결했네요. AB에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압계를 측정했더니 얘가 100V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100V를 나왔다. 그랬을 때에 이 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여기서 바라본 전체적인 합성저항이 얼마냐, 전 회로의 합성저항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AB 사이에 전압계를 연결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500k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 500kΩ이다. 그러면 저항이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저항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도 저항이 하나 더 있는 이런 직병렬 회로인데 여기에 500kΩ짜리에 대한 저항이 전압계니까 내부 저항이니까 연결이 되면 걔는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의 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500kg예요. 자, 이때 전체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합성 저항 구하는 거니까요. 얘는 얼마일까요? 저항이 병렬이니까 250이죠.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죠. 500에 더하기 500이고요. 얘는 500에 곱하기 5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0이 나오죠.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250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저항이 또 더해지는 거죠. 얘가 얼마예요? 750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항이 어디까지가 되냐면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합쳐지는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합쳐지는 그 저항값이 얼마일까요? 그 저항값은 250에 750이 직렬 연결되죠. 여기서는 직렬 연결이 되니까 그 저항은 얼마가 된다고요? 250에다가 750을 더하니까 얘는 1000ohm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합성 1000kΩ이라고 하는 합성 저항이 계산이 되고요. 1000kΩ이라고 하는 합성 저항이 계산이 되고 여기 1000kΩ이 뭐예요? 1메가옴하고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키로라고 하는 이거, 메가라고 하는 이거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메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의미가 있어요. 키로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10의 3승이라는 의미고요.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6승이고요. 기가는 뭐예요? 10의 9승의 의미죠. 테라는 10의 12승의 의미예요. 이거는 큰 단위의 의미고요. 작은 단위는 뭐가 있어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밀리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반대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의 의미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의 의미고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알 거예요. 밀리, 마이크로, 요거는 뭐예요? 나노, 피코 하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들어보셨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요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키로, 메가, 기가, 테라는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는 몇 기가, 램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하죠. 요즘은 또 광램이 뭐라고 얘기해요. 100메가, 이제는 기가넷, 기가망 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가 인터넷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의미가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1000kΩ이라고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키로에다가 10의 3승을 더 곱해졌기 때문에 1메가옴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1메가옴하고 두 개가 무슨 연결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까지 또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1메가옴과 1메가옴이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메가옴과 1메가옴이 병렬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메가 병렬이니까 곱하기 1이 되겠죠. 2분의 1메가옴이 되는 거예요.
즉 2분의 1메가옴은 얼마죠? 2분의 1메가옴은 2분의 1메가 얼마 나옵니까? 메가옴이에요. 0.5메가잖아요. 0.5메가. 0.5메가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500kΩ하고 똑같은 거죠. 예, 또 그런 단위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해진 합성 저항이잖아요. 거기까지가 이렇게 다 구해진 합성 저항이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0.5메가, 즉 500kΩ인 거죠. 거기에 여기 다시 500kΩ이 있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직렬 연결이 되잖아요. 요거는 요 500하고 요 합성 500하고 직렬 연결이 되니까 1000kΩ, 1000kΩ, 즉 1메가옴이 되는 거죠. 1메가옴, 여기 답이 4번이 1메가옴이죠. 1메가옴이 된다, 1000k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답이 4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장을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그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자, 1-3번 문제는 역시 직병렬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전류의 지시가, 그러니까 전류계가 주어졌어요. 지금 보면 요 전류계가 있거든요. 요 전류계가 지금 현재 10A를 지시하고 있어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죠.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기본 이야기가 있어요. 전류계의 연결. 전류계의 연결은 직렬 연결할까요? 병렬 연결할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직렬 연결하죠? 그럼 반대로 전압계의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계의 연결은 어떻게 연결하죠? 병렬 연결하죠? 전압계의 연결은 병렬 연결하고요. 전류계의 연결은 직렬 연결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류계는 여기 전체 회로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되겠죠.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그렇게 전류계를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가 얼마다? 10A가 흘렀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계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에 변하는 게 있죠. 무엇이 변할까요?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열었을 때에 대한 저항은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병렬 연결이죠. 요거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저항이 3과 6이 병렬의 4가 직렬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6이니까 이렇게 되면 병렬에 대한 저항이죠. 거기에 얼마예요? 직렬로 4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항이 6ohm이 된다는 거죠. 6ohm. 이게 오픈할 때 이야기인 거죠. 합성장이 6ohm이었는데 그렇죠? 요걸 닫으면은 이것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요것이 병렬로 연결되면서 저항값이 4ohm이 아니라 4ohm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병렬로 연결될 때에 대한 저항은 요게 병렬이라면 얼마가 될까요? 4, 8, 4, 8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항값이 얼마가 될까요? 요건 4하고 8하고 하면 줄어들잖아요. 3ohm 되나요? 3ohm? 그렇죠. 줄어들어요. 요게 이제 3ohm 되겠죠. 그래서 합성장을 구해보면 이게 이제 클로즈 됐을 때죠. 합성장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오픈했을 때 650이 자 클로즈 하면은 얼마가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의 지시값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전류의 지시값은 몇 암페어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류의 지시값은 얼마가 될까요? 전류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저항이 줄어든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류는 저항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저항값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뭐예요? R분의 V라고 하는 이러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6에서 5로 줄면 전류는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이나 10은 절대 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비례식이죠. 비례식. 비례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례식. 비례식은 뭐예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거든요. 요거니까 요거를 둘로 나누면 되죠. I는 반비례니까 분의 1이죠. R이에요. 이렇게. I는 반비례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점 찍어주면 돼요. 요게 이제 비례식 세우는 거예요. 그대로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요걸 그대로 대입하면요. 우리가 계산하는 나중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처음 값은 10A였거든요. 반비례하는 거죠. 자, 저항이 처음이 얼마였어요? 나중에 5가 됐죠. 6에서 5가 된 거예요. 여기서 I 다시 하나만 미지수잖아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2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여기는 들어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되죠. 분류 법칙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픈되어 있을 때와 클로즈 되어 있을 때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또 전압계 연결과 전류계에 대한 연결 방법에 대한 것들도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류를 측정할 때는 회로의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야 전류가 측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전압을 측정할 때는 회로의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해야 거기에 전압이 측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1-3번 어렵지 않고 자주 출제되어질 수도 있는 개념이 아주 좋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전원에 대한 직렬 접속과 저항의 직렬 접속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원 얘기 많이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전원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보통 전압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전압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 내부 저항이 없는 겁니다. 이상적인 전압원 하면 내부 저항이 제로인 거예요. 어쨌든 요 이상적인 건데 요게 실제라고 하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이상적인 것은 내부 저항이 0이지만 실제는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전압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개의 전압원이 있어요. 두 개의 전압을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전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은 플러스고 요것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원을 연결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압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전압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연결이 되죠? 직렬 연결이 되죠. 이때는 전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죠? 3V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직렬 연결일 때는 3V가 되고요.
거기에 저항이 2개 있다면 2R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전화번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내부 저항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화번이에요. 다음에 요건데 내부 저항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이에요. 2개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 직렬로 연결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 연결이니까 저항은 직렬이에요. 저항이 직렬이니까 얘는 얼마죠? 2하고 3이죠. 그게 저항값이에요. 근데 전압의 값을 한번 보면 전압의 값은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직렬이 연결되어 버리면 서로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가 크죠. 이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70V가 있고 여기는 50V가 있다면 서로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50이 되거든요. 이렇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는 더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는 뭐예요? 플러스 마주보고 있는 형태면 이 작은 쪽이 소멸되어 버리죠. 큰 쪽에서 그만큼 소멸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20V가 생기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실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답이 되어질 수가 없게 돼요. 흐르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냐라고 하면 저항이 2개잖아요. 2 더하기 3. 전압은 얼마예요? 20V죠. 그러면 얘가 얼마 흘러요? 4A가 흐르는데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화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화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전화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화번은 이렇게 내부에 저항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죠. 내부 저항이 2ohm이고 전압이 50V인 전화번하고 내부 저항이 3ohm이고 전압이 70V인 전화번하고 서로 연결했는데 플러스 극성을 마주 보도록 반대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쇄되고 원래 흐르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류가 4A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이란 무엇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전력을 얘기할 때 P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P에 대한 정의는 시간당 전기가 한 1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전기가 한 1. 그래서 단위를 보면 1이기 때문에 주울이고요. 시간이기 때문에 세크죠. 주울 퍼 세크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력의 정의입니다. 전력의 정의. 식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정의인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당 전기가 한 1. 이해되시죠? 자, 그게 전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정의가 있고 전압의 정의가 있습니다. 전류의 정의가 있고 전압의 정의가 있는데 전류의 정의, 우리 앞에서 좀 배웠던 거 또 한번 가볼게요. 전류가 있다. 그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전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에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암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암페어. 그래서 전기량은 암페어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여기 전류의 정의, 전류는 I인데요. 얘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 따라서 쿨롱 퍼 세크.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전류가 되는 겁니다.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서 계산이 되어진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암페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압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압에 대한 정의. 자, 전압에 대한 정의는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죠.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에 있는 전하의 이동으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흘렀을 때에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전하,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얼마만한 에너지를 발생하느냐. 즉 전하의 이동은 곧 전류고 그 전류가 흘러서 E를 하는데 이때에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얼마만한 E를 하느냐. 따라서 이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의 E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이동한 지점에 대한 전위, 즉 전기 위치 에너지 차,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 그 전기 위치 에너지 차는 1V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위차, 전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에 대한 정의하면 그 전압에 대한 정의는 지금 이거죠. 1쿨럼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Q분의 W. 이건 뭐예요? 줄 퍼 Q는 쿨롱이죠. 네, 이것을 볼트라고 하는 겁니다. 줄 퍼 쿨롱을 전압의 정의라 그러고 얘를 볼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면, 자,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전압의 정의하고 전류의 정의가 있습니다. 전압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봤듯이 전압의 정의. 이거는 V는 어떻게 돼요? Q분의 W라는 거죠. 그러므로 W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QV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돼요? 전류의 정의. 전류의 정의는 I는 어떻게 돼요? T분의 Q인 거죠. I는 T분의 Q. 즉 다시 말해서 Q는 IT라고 하는 거. 이러한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력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W는 어떻게 된다고요? W는 QV입니다. 여기 T가 되겠죠. Q는 뭐라고요? IT죠. 거기에 V가 있고 T가 있으면 TT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전압과 전류가 곱해지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전압과 전류가 곱해지면 VI만 남잖아요. 약분해버리면. VI만 남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력이고 그것이 단위가 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V라고 하는 것은 RI죠.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대입하면 RI에 I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는 다시 뭐예요?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V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R로 나눠주면 V가 두 개 있죠. 이러한 전력의 값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돼요? VI고 I 자승 R이고 R분의 V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너지.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에너지는. 얘는 W거든요. 그래서 W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죠. 요 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면 얘가 되거든요. 얘가 되거든요. 즉 전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에너지, 줄하고 똑같은 단위가 되겠죠. 에너지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다라고 해서 얘를 부를 때는 전력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량. 자, 전력량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력량은. 그렇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준 거니까 전력을 대입하면 되겠죠? 전력을 대입하면 돼요. 즉, W라고 하는 이 전력량은 PT니까 P는 뭐예요? VI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I잣은 R에다 또 T를 곱해준 거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제곱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전력량, 와트, 세크, 즉 줄, 에너지가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줄은 우리가 기억하세요. 와트, 세크는 줄이거든요.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칼로리로 바꿀 수 있어요. 줄은 열량이기 때문에 칼로리로 바꿀 수 있어요. 0.2398, 0.24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Q라고 얘기하고요. 0.24 PT라고 얘기하고요. 0.24 I잣은 RT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칼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열량이라고 하는 거죠. 열량.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전력량을 뭐로 바꿨어요? 전력량을 뭐로? 열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력은 열량이 안 돼요. 전력량이 뭐가 된다? 열량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전력량이 열량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 간다. 그런 것이 바로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이야기가 줄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요게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자,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나요? 100V 60W의 전구에 50V의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전구가 변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 전구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전구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전구가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전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구는 저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미지 저항을 가지고 있죠. 미지 저항이 얼마입니까? R이죠. 이런 미지 저항을 가지고 있고 전구에 50V를 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식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어요? 뭘 구하는 식을? R을 구하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까요? 전력은 R분의 V제곱이니까 R은 전력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이게 오hm 값이잖아요. 그래서 R 값을 구하게 되면 60W죠? 100V의 제곱이죠? 167ohm이라고 하는 저항이 생겨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미지 저항이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구의 저항이 되는 거죠. 전구의 저항을 이렇게 계산해서 그 전구의 전압을 줄여버린 거죠. 5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50이죠. 167은 원래 있는 저항이죠. 계산하니까 0.3A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력에 관한 문제로서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런데 어디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GL이라고 하는 거에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GL, 여러분들 요 GL이
병렬 연결된 거죠. 그런데 뭡니까? 저 GL이라고 하는 게. GL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저항의 역수라고 주어진 이거는 요거죠. 요거는 단위가 뭐로 주어졌습니까? GL도 숫자로 주어졌죠. 단위가 뭐로 주어졌어요? 모. 옴의 역수죠. 옴의 역수, 모가 단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GL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류 10A가 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10A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전류가 나누어 가겠죠. 자, 그러면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양단의 전압을 알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GV제곱이 되겠죠. G에 대한 이 값은 R의 역수이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GV제곱하고 같다. 그래서 전압을 알면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 I를 알면 이때 전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I 자승 R이죠. 이것은 뭐예요? I 자승 G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역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에 구하기 편한 게 뭐냐? 전압을 구하기가 편하냐, 전류를 구하기가 편하냐,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전압을 구하려면 더 복잡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전압 강하로 구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류를 흘리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요거 배웠어요. 요거 뭘 보고 배웠어요? 그렇죠. 전류가 들어온 만큼 나눠간다. 나누어 갈 때 어떻게 돼요?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빨간색 I라고 하는 이 전류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니까요. 얘가 얼마예요? 4모. 얘가 6모거든요. 4 더하기 6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하죠. 저항에는 반비례하지만 저항의 역수에는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6에 전체 전류가 얼마예요? 10A잖아요. 그래서 얘는 6A가 요 GL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훨씬 더 구하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의 제곱에 얼마? 6모죠. 6분의 1인 거죠. 따라서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약분시켜버리면 6W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전력의 값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전력에 대한 기본식은 I 자승 R이냐 R분의 V제곱이냐예요.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는 거하고 I 자승 R로 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I 값을 구하기가 쉬운지 V 값을 구하기가 쉬운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전류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전류값을 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류값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회로에서,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4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저항 R4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저항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저항 R4는 바로 요 저항이 되는 겁니다. 요 저항. 요 저항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구하든지 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류를 구하려면요. 여기서 나눠 걸리고 다시 여기서 나눠 걸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전류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압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전압을 구하면 됩니까? 전압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의 합성장을 구합니다. 그러면 요 회로는 이렇게 등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등가냐면 요러한 회로하고 요러한 회로로 등가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12V가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 2가 있고요. 12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등가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는 3개가 병렬이니까 3개 병렬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먼저 2분의 1 하고 또 얼마예요? 4분의 1을 하고 또 얼마예요? 8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의 1을 해주는 거죠. 전체 분의 1을 하면 얘가 합성저항이 되는 거죠. 얘를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7분의 8 나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요 밑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전체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승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요 마이너스 1승이 요 전체 분의 1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장을 구해보면 여기가 얼마예요? 7분의 8이 되겠죠. 7분의 8이 되면 여기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전압분배가 걸리는 거죠. 전압분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게 요거 V는 여기가 이제 뭐 AB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좋습니다.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2하고 7분의 8에 자기 거 7분의 8에 전체 전압이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여기 양단의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4.37이 나오거든요. 4.37V. 여기가 4.37이에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병렬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죠.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된 것은 전류가 일정합니까? 전압이 일정합니까? 뭐가 일정해요? 여기 저항이나 여기 저항이나 여기 저항은 다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고 거기는 4.37V가 다 동일하게 걸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 동일하게 걸리니까 4.37V라고 하는 이 동일한 전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7V를 찾아내게 되면 8ohm에 4.37이 걸리니까 이제는 전류를 구하는 것보다 전압을 구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제는 뭘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분의 V제곱이라는 전력의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I자승 R이라는 식을 적용하려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I자승 R에 대한 전류를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8분의 4.37 제곱을 해주는 거죠. R분의 V제곱을 해주면 2.38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력의 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회로는 요것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결선된 회로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한 점하고 반대쪽 대각선 방향의 한 점에다가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은 어떤 형태로 연결된다?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회로에는 직병렬이거든요. 직병렬 회로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R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R1, R3거든요. R3. 여기는 R2입니다. 요거는 R4죠. 그리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점인데 여기 A점,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두 점이 있는데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입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에 대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뭐 이러면 쉽게 계산이 되죠. 충분히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의 직렬 병렬이니까. 근데 이게 브릿지 회로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브릿지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기에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에 이걸 브릿지 회로라고 그래요.
브릿지 회로는 반드시 저항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연결한 게 아니고 뭘 연결했냐면 지금 여기에 연결한 G라고 하는 요거는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항이 하나 더 연결된 회로가 있다. 이걸 R5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회로에 대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합성저항 구하기가 이상해지거든요. 이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 무슨 결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결선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삼각형 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결선을 가지고는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결선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난해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삼각형 결선으로 해석하려면 난해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검유계를 연결해서 브릿지가 난해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저항을 연결하던 연결하지 않던 검유계 전류가 이 전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0이 안 되면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브릿지에 대한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브릿지 평형 상태. R5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상태. R5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브릿지가 평형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전압 강화와 여기에 전압 강화가 서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요 두 점의 전이차가 같아지겠죠. 전이차가 같아지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전이차가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건 당연하죠. 그게 전압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전이차가 R1, I1이에요. 여기 생기는 전이차는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R2,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생기는 전압가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 I3라고 하는 전류인데 결국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0A가 되면 여기에 있는 I1이 I3가 되거든요. 그래서 R3, I1이라고 하는 그런 전압가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는 I2가 되죠. 마찬가지 I2도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요? R4, I4가 아니라 I2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역시 전압 강화가요.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가 같아야 돼요. 또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가 같아야 돼요. 그런 전압 강화가 똑같게 된다. 그 얘기는 바로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가 같고요. 또 여기 전압 강화와 여기 전압 강화가 똑같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렇게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 흐르는 전류가 I2라고 한다면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을 세워요? 그렇죠. R1하고 I1는 R2하고 I2하고 같아야 돼요. 또 R3하고 I1은 R4하고 I2하고 같아야 돼요. 자,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은 자, I1을 구해보세요. I1은 R1분의 R2의 I2가 되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I1을 구해보세요. I1은 어떻게 돼요? R3분의 R4의 I2가 되죠. 그러니 I1과 I1이 같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고 R1, R2는 뭐가 돼요? R3, R4가 되는 것, 이러한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평형 조건. 그러니까 평형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R5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병렬 회로로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기 때문에 R1, R4는 R2,
R3하고 같은 형태가 바로 뭐냐?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R1알포가 어느 걸까요? R1알포가. 여기서 보면 R1, 요게 R1이죠. 알포는 요거죠. 요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가 서로 같을 때. R4하고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R2, R3가 되죠. 마주보고 있는 거. 즉, 대각선에 있는 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에 대한 곱이 서로 같을 때, 그럴 때가 바로 뭐예요? 브릿지가 평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죠. 네? 네, 그것이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브릿지 평형 조건, 요것과 요것과 요것. 이렇게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브릿지 평형 조건이다. 곱해서 같아야 돼요. 곱해서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회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 브릿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브릿지에 대한 문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브릿지 문제가 되는 거죠. 브릿지에 대한 평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지 브릿지가 평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지 브릿지가 평형이 되는데 지금 브릿지가 평형이 됐나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브릿지가 평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곧 뭐냐? 요 양단에 전압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전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전압은 얼마냐? 그 전압이 얼마냐 이 얘기. 그 전압을 구할 때는 바로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와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 전압 강화가 원래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네요. 그걸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를 계산할 때 우리는 이제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잖아요.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은 하나의 폐회로에서라고 얘기하고요.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은 임의의 한 점에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폐회로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폐회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폐회로로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폐회로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이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뭘로 구하죠? 6V가 있고요. 저항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됐어요. 뭘로 구하죠?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은 저항이 얼마요? 1하고 2죠. 자기 거 1이죠? 전체 전압 6이죠.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3분의 6이니까 2V 걸리나요? 2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전압은 여기 양단이잖아요. 고기 양단의 전압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렇게 된 폐회로를 생각하면 되겠죠. 큰 폐회로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노란색 폐회로에서 보면 4하고 2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하거든요. 4, 2, 4, 전체 전압 6. 계산해 보니까 4V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은 4V 전압 강화가 생겨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 강화죠. 얘도 뭐예요? 2V. 얘도 전압 강화죠.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를 계산할 때는요. A점의 전위, VA라고 하거든요. 요 전위는 A점의 전위는요. 이쪽을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A점의 전위를 구하는 것은 기전력, 여기는 뭐예요? 전원이잖아요. 전원에서 전압 강화를 빼야죠. 전원에서 전압 강화가 2V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6V에서 전압강하 2V를 빼주고 나머지 4V가 전이가 되는 거야. A점의 전이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원이 6V인데 거기에 전압강하 4V니까 빼고 남으면 얼마예요? 2V가 남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전압이 몇 볼트가 생기냐면 4V하고 2V의 차이인 전압 2V가 생기는 거죠. 2V가 생기는데 그때에 높은 쪽이 플러스, 낮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면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는 거죠. 반대 방향의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아니라 이쪽에 높은 전이 이쪽에 낮은 전이가 돼가지고 2V에 대한 전이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도면을 딱 보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뭘 떠올라야 돼요?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 그리고 브릿지 회로는 대각에 위치한 것끼리 곱이 같은 평형. 이거부터 먼저 따져야 되겠죠. 평형을 따지고 평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평형이 아니면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 브릿지 양단의 전압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1분 30초 안에 계산 못해요. 전기기사 시험 문제는요, 1분 30초짜리입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고 거기에 답을 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30초. 답안지 마킹할 때까지. 왜냐하면 100문제를 2시간 반에 풀어야 되거든요. 20문제당 30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 안에 해결하는 수준의 문제면 지금과 같은 문제 수준도 버겁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 브릿지를 해석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요러한 회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지금 그림은 보자마자 이 문제는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브릿지가 평형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2옴하고 여기에 있는 요 2옴하고 두 번 곱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4하고 여기에 있는 요 1을 곱하면 4 곱하기 1이 돼서 얘는 지금 무슨 상태가 되죠? 브릿지가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 전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3오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브릿지가 평형됐기 때문에 3오음은 없다라고 보면 여기는 6오음이라고 하는 저항, 요렇게 합성된 거죠, 요렇게. 요거는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오음이라는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을 우린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합성 저항은 직병렬 회로가 되기 때문에 6옴하고 3옴하고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저항을 계산해요. 근데 거기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전원에 여기 저항 1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를 해서 더해주면 합성 저항이 3옴이 나옵니다. 요거 병렬 연결된 것은 2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옴이 나오면 전류를 구하라. 3V잖아요. 1, 그렇죠? 3분의 3, 1이 되죠. 전압은 3V, 저항은 3옴, 1A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브릿지 평형 조건을 알면 쉽다는 거죠. 브릿지 평형 조건이 아닌 상태로 계산하려면 합성 저항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브릿지가 평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먼저 브릿지 회로를 볼 때마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합성 저항과 전체 전압에 의해서 오음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류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음의 법칙은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단위로 보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 오hm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1-9번 문제는 보자마자 브릿지 회로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떨어져 있죠? 여기는 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R을 갖다가 이렇게 펴보세요. 펴보면 요렇게 B점이 여기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R이 있죠. 요것도 이렇게 쭉 펴보는 겁니다. 펴보면 요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R이 있죠.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요것은 없고 실제로 이 회로는 이러한 형태의 회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회로가 바로 뭐냐? 요 양단에 다이아몬드 형태 양단에 3오음의 저항이 있고 여기는 2오음의 저항이 있고 여기는 2오음의 저항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브릿지 회로가 되는 거죠. 브릿지 회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브릿지 회로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현재 브릿지 회로구나. 그래서 대각선이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대각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즉 이 2R과 대각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쭉 펴보면 요것이 되겠죠. R.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2R과 대각이 되는 것은 쭉 펴보면 뭐예요? 요것이 되겠죠. 요거. 그래서 대각이 되는데 지금 같습니까? 즉 2R 곱하기 R을 한 거하고 2R 곱하기 R 한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는 지금 브릿지 평형이라는 거죠. 평형. 브릿지가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3호음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3호음은 어떻게 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없다. 3호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합성저항 구하라. 합성저항 구하라. 그럼 합성저항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2옴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얼마요? 2R 있죠? 이렇게 돼서 얼마요? 이렇게 돼서 얼마요? 이래 돼 있으니까 요거의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게 2R이고 쭉 펴보면 요게 R이죠? 요게 2R이죠? 쭉 펴보면 요거 넘어가면 요게 R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펴보면 현재 요 3R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잖아요. 직렬 연결되니까 요 전체가 3R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직렬 연결되니까 3R이죠. 그래서 3R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니까 얼마예요? 2분의 3R이에요. 3R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니까. 왜? 계산해보세요. 응? 3R 더하기 3R 3R 곱하기 3R 이렇게 해보세요. 2분의 3R 나오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게 병렬 연결되면 반으로 줄어요. 동일한 게 직렬 연결되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면 우리는 2분의 3R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브릿지예요. 브릿지에 대한 평형이냐 아니냐. 그 대부분의 관연도 문제 또는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브릿지가 평형이 아닌 상태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다 뭐로 주어진다? 브릿지가 평형인 상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